낚시 법칙을 박살냈다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거친 일갈이 에이펙스 본사 BIP룸의 숨막히는 공기를 묵직한 망치처럼 깨부수었습니다. 새벽 4시, 모니터 속 UAE 국방예산안에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을 향해 투자 수익률 2200%, 무려 93조 원이라는 요동치는 붉은 수치가 박혔습니다. 유럽 석학들은 4조 원짜리 가성비 장난감이라며 한국의 천궁투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기적은 2026년 3월 중동의 밤하늘에서 터졌습니다. 중국제 방공망이 0%로 처참히 녹아내릴 때 한국산 미끼는 96%의 압도적 명중률로 불덩이를 박살냈습니다. 4조 원으로 93조 원의 대여를 낚은 상식을 파괴하며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제발 팔아달라며 읍소하게 만든 23배의 전율. 메이드 인 차이나는 불탔고 메이드 인 코리아는 빛났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4조 원짜리 미사일을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93조 원을 들고 왔습니다. 23배입니다. 93조 원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년 동안 국방에 쓰는 예산이 약 6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이 약 80조 원입니다. 그런데 중동의 오일머니 큰손 UAE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에 이 돈을 몽땅 걸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술렁였고 모든 전문가들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보여줬길래 저들이 이토록 목을 매는 것인가? 저는 커트 켈러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났고 25년을 아부다비에서 살아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에서 15년 동안 각국의 무기체계를 분석하는 일을 했고 지금은 중동 최대 규모의 방산 투자사 에이펙스에서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숫자만 들여다보는 게 제 직업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 자리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만큼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026년 2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아부다비를 방문했습니다. 이틀 동안 UAE 측 핵심 인사들과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고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가 발표한 숫자는 듣는 사람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총 65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93조 원. 상상조차 어려운 규모의 협력 사업에 합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만 350억 달러, 약 50조 원짜리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교육, 훈련, 유지 보수까지 무기의 전 생애 주기를 함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억 달러, 약 43조 원은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자력 발전소,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로 UAE 사막 한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하나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4년 전인 2022년 한국이 UAE에 천궁2 미사일 체계를 수출했을 때 계약 금액은 35억 달러, 원화로 약 4조 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라며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방산 계약 규모만 10배 넘게 뛰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인공지능과 원전까지 더해져서 23배가 된 겁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 바닥에서 숱한 계약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분명 4년 전만 해도 한국은 중동 방산 시장에서 가성비 좋은 대안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일군 무기를 살 형편이 안 되는 나라들이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던 한국이 이제는 UAE가 먼저 찾아와 93조 원을 내밀며 제발 함께하자고 읍소하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도대체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4조 원짜리 미끼, 청웅2가 자신의 몫을 해낸 겁니다. 그것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방산 분야 350억 달러, 약 50조 원. 이 숫자만 들으면 그저 무기를 많이 팔았구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의 본질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UAE는 한국의 무기를 사러 온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군사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의 정식 명칭은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였습니다. 일반적인 무기 수출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문서입니다. 보통 무기 수출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구매국이 원하는 무기를 고르고 가격을 협상하고 물건을 인도받으면 끝입니다. 그 이후에 고장이 나거나 부품이 필요하면 추가 비용을 내고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판매국 입장에서는 일회성 거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고 생산 기술을 이전하고 운용 인력을 교육하고 수십 년간 유지 보수까지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한마디로 무기의 탄생부터 퇴역까지 전 생애를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계약은 과거 미국이 핵심 동맹국들에게만 제한하던 방식입니다. 한국이 중동 국가와 이 수준의 협력을 맺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0조 원어치 계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전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통합 방공무기, 첨단 항공전력, 그리고 해양전력입니다. 첫 번째, 통합 방공무기입니다. 청웅T를 중심으로 한 중거리 방공 체계의 추가 도입과 함께 이를 운용할 지휘, 통제 시스템까지 통째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미사일 몇 발 더 사는 게 아니라 UAE 영공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방어하는 두뇌를 심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첨단 항공 전력입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한국형 전투기 KF-21에 대한 논의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UAE는 이미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업계에서는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아직 양산도 시작되지 않은 전투기를 미리 점 찍어두겠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항공 기술을 신뢰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해양 전력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의외일 수 있습니다. UAE는 사막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해양 전력이 필요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UAE 입장에서 이 해협을 지키는 것은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호위함 건조 능력이 바로 이 지점에서 UAE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하늘을 막고 공중을 장악하고 바다를 지킨다. UAE는 한국과 손잡고 입체적인 국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부품이나 단품을 파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국방 전체를 설계하는 파트너로 격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정도 규모의 협력이라면 미국이나 유럽, 강대국들도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미국제 무기가 세계 최고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UAE는 왜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50조 원 방산 계약 옆에 붙어 있던 73조 원짜리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비밀을 풀어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방산 계약 옆에 붙어 있던 43조 원의 정체, 이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돈은 무기가 아니라 두뇌를 사는 데 쓰입니다. UAE가 한국에 요청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스타게이트입니다. 원래 이 이름은 미국에서 시작된 사업에 붙은 것이었습니다.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손잡고 미국 땅에 초대형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프로젝트가 바로 스타게이트였습니다. 그런데 UAE는 이 프로젝트를 자국 영토에도 유치하기로 했고 그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부다비 사막 한가운데 최대 5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소비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5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약 절반이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전기를 오로지 인공지능 연산에만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 원이고 전체 사업이 완성되면 15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인공지능 하면 미국 아닙니까?
오픈 AI도 미국 회사고 엔비디아도 미국 회사입니다. 중국도 인공지능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UAE는 사막 한가운데 세울 두뇌의 파트너로 한국을 낙점한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공지능의 심장은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결국 물리적으로는 반도체 칩 위에서 돌아갑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 빼곡히 들어찬 서버들, 그 서버 안에 장착된 수만 개의 고성능, 칩들이 쉴 새 없이 연산을 돌려야 인공지능이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 칩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의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이 찍어내고 한국이 핵심 메모리를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세 나라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인공지능 산업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UAE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줄 수 있지만 정치적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대만은 중국과의 긴장 관계 때문에 안정성이 불안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최신 칩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의 두뇌를 만드는 핵심 부품은 한국 없이는 조달이 불가능합니다. 웨이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제안한 겁니다. 우리 땅에 세계 최대 인공지능 센터를 함께 짓자. 한국의 반도체와 우리의 자본을 합치면 미국이나 중국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디지털 요새를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퍼즐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왜 UAE가 한국의 방산과 인공지능을 함께 제안했는지, 왜 두 가지가 93조 원이라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였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방산은 당장의 안보를 지키는 방패이고 인공지능은 미래의 패권을 잡는 칼입니다. UAE는 방패와 칼을 동시에 한국에서 조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만으로 이토록 거대한 신뢰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UAE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2026년 3월 중동의 하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 하나로 93조 원짜리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반도체만 놓고 보면 대만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무섭게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UAE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UAE 아부다비에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총 4기의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고 UAE 전체 전력의 약 2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원전을 지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한국입니다. 2009년에 수주해서 2020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이 발전소는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완공한 원전입니다. UAE의 에너지 심장을 한국이 만들어준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UAE는 천연가스 부국이기도 합니다. 그 가스를 전 세계로 실어 나르려면 특수한 배가 필요합니다. 영하 163도까지 냉각한 액화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초정밀 탱커, 이른바 LNG 운반선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한국이 세계 수주량의 70% 이상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UAE의 자원을 세계로 실어 나르는 배까지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전도 한국이 지었고 가스 운반선도 한국이 만들고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까지 한국에서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UAE의 에너지, 물류, 디지털 인프라가 전부 한국과 연결되는 겁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구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 나라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면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UAE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오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방산까지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답은 한국 방산 기술의 뿌리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산업 역량이 하나로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K2 전차의 심장부인 파워팩에는 현대자동차 기술진이 참여했습니다.
청웅 미사일의 탐지 레이더에는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자주포 포신에는 포스코의 특수강이 들어갑니다. 잠수함 선체에는 현대중공업의 용접 기술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이 모든 산업이 하나로 엮여서 무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중국은 개별 무기는 빠르게 복제합니다. 전차 하나, 미사일 하나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에 걸쳐 축적된 산업 생태계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장 하나 짓는다고 삼성이 되는 게 아니고 조선소 하나 세운다고 현대중공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수만 명 기술자들의 노하우, 수천 개 협력업체들의 네트워크, 수십 년간 다져진 품질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UAE는 이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달라고 하지 않았고 무기만 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전 협력을 확대하자고 했고 방산 전 주기를 함께하자고 했고 인공지능 인프라를 같이 짓자고 했습니다. 부품 하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온전히 갖춘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93조 원의 진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UAE는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와 손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 신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분명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UAE가 너무 한쪽에 올인하는 거 아닌가? 93조 원이면 국가 예산급인데 그걸 한 나라에 몰아주는 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 저는 25년간 중동에서 투자 판단을 해온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따져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UAE의 선택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베팅이었습니다. 무기를 산다는 건 그 나라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맺으면 수십 년을 함께 가야 합니다. 부품 공급, 기술 지원, 업그레이드, 이 모든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무기가 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고를 때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진짜 능력이 있는가? 이 판단을 잘못해서 낭패를 본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를 샀던 나라들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부품 수급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방공망이 정비도 못하고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무기를 싸게 샀던 나라들은 더 비참합니다. 미얀마 공군은 중국제 전투기를 도입했다가 구조 결함과 엔진 문제로 전량 비행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덜컥 계약했다가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무기를 고를 때 가격만 보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적인지, 기술을 공유할 의지가 있는지,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을 갖췄는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전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들을 이 잣대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미국,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출 정책이 흔들립니다. 의회 눈치를 봐야 해서 납기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가격은 쌉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언제 제재를 받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실전에서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를 믿어야 하는데 그 숫자가 진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무기 성능도 전쟁터에서 민낯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유럽, 기술력은 있지만 수출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납기가 느립니다. 급하게 무기가 필요할 때 쳐다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남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독자적인 방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 리스크가 거의 없고 정권이 바뀌어도 방산 수출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입니다. 폴란드에 전차를 팔면서 현지 생산 라인까지 깔아줬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자는 자세입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전에서 증명된 성적표가 있습니다.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딜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런 제 눈에도 한국은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실전에서 증명된 성적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적표가 어떤 것인지 이제 직접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2026년 3월 중동의 하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대단하다. 투자 관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다.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해도 아무리 숫자가 맞아떨어져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면 93조 원짜리 계약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UAE는 중동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들 앞에는 미국도 줄을 서고 유럽도 러브콜을 보내고 중국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전 세계 방산업체들이 UAE의 오일머니를 노리고 달려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산업 생태계가 좋다는 것만으로 설명이 될까요? 투자 리스크가 낮다는 것만으로 93조 원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UAE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단 한 번의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2026년 3월 중동의 하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2026년 2월 말 중동 정세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임계점을 넘어섰고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F-35 스텔스 전투기가 이란 영공을 가로질렀고 핵시설을 포함한 주요 군사 기지들이 차례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수십 발이 페르시아만 건너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목표물 중에는 UAE도 있었습니다. 수도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향해 죽음의 불덩이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UAE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나라, 화려한 고층 빌딩과 럭셔리, 리조트의 나라가 한순간에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UAE의 하늘을 지켜야 할 방공체계가 가동됐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면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는 이란 본토의 하늘이었고 다른 하나는 UAE의 하늘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란의 하늘에서는 중국제 방공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HQ-9B,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카탈로그에는 화려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거리 260km, 동시 추적 가능 목표물 100개, 동시 요격 가능 목표물 8개, 종이 위에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UAE의 하늘에서는 한국제 방공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4년 전에 도입한 천궁2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무기가 실제 전투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 세계는 두 개의 숫자를 목격했습니다. 이란의 하늘, 중국제 HQ-9B의 요격 성공률 0%, UAE의 하늘, 한국제 천궁2의 요격 성공률 96%.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쪽은 쏟아지는 미사일을 단 한 발도 막지 못했고 다른 쪽은 거의 모든 미사일을 격추시켰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비교가 있을 수 있을까요? 93조 원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0%와 96%. 이 두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UAE 상공에는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30여 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하 10에서 15 사이의 속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초 만에 날아가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죽음의 불덩어리들이 아부다비를 향해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이걸 공중에서 맞춰 떨어뜨려야 합니다.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제 천궁2는 해냈습니다. 60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29발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목표물 30개 중 29개를 하늘에서 격추한 겁니다. 96%.
전쟁터 한복판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기적이라고 불러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성적표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천궁2의 요격 방식에 있습니다. Hit to kill. 직역하면 때려서 죽인다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로 적 미사일의 머리통을 들이받아 박살내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레일러를 오토바이로 정면 충돌시켜 멈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미친 짓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방식이 왜 대단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방공 미사일은 적 미사일 근처에서 터뜨립니다. 폭발하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그 파편이 적 미사일을 손상시키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탄도미사일이 워낙 빠르다 보니 파편이 퍼지는 동안 이미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직격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코앞까지 쫓아가서 들이받으니 피할 틈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기술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마하 10으로 날아오는 물체를 쫓아가서 센티미터 단위로 맞춰야 합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 동안 1000번 넘게 계산을 돌려야 합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청웅2의 심장부에는 바로 그 반도체가 박혀 있습니다. 한국산 칩이 1000분의 1 초마다 적의 위치를 계산하고 궤적을 예측하고 충돌 지점을 수정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의 정수가 미사일 하나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 중국제 HQ-9B는 구식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근처에서 터뜨려 파편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카탈로그에는 온갖 화려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거리 260km, 동시 추적 100개, 동시 요격 8개. 종이 위에서는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자전 공격에 레이더가 먹통이 됐고 느린 계산 속도로 궤적 예측에 실패했고 결국 단 한 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0%.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방공망이 하룻밤 만에 종기 호랑이로 전락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UAE 국방부에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란의 추가 공격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긴급 회의 끝에 UAE는 한국 정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청웅2 요격 미사일 30여 기를 추가로 보내달라. 계약 일정보다 앞당겨서 지금 당장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C-17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가 급파됐고 요격 미사일이 하늘을 건너 아부다비로 날아갔습니다. 현지 운용을 지원할 기술진 6명도 함께 파견됐습니다. 미사일이 오가는 전쟁터 한가운데로 날아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동맹을 지키러 간 겁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UAE 지도부는 확신했을 겁니다. 이 나라는 다르다. 위기의 순간의 말이 아니라 몸으로 뛰어드는 나라다. 카탈로그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증명했고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 93조 원은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한국은 UAE에 청궁2 미사일을 수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35억 달러, 원화로 약 4조 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라며 언론이 떠들썩했지만 솔직히 세계 무대에서는 그리 큰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신참이었고 미국과 유럽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무기, 나쁘지 않은 선택, 하지만 판도를 바꿀 수준은 아니다. 그게 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깨닫습니다. 4조 원짜리 미사일 하나가 93조 원을 끌어왔습니다. 스물세 배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 계약으로 중동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UAE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쳐다보고 있고 카타르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쿠웨이트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 전체가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손을 잡았고 노르웨이가 따라왔고 루마니아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4조 원짜리 천궁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이 바닥에서 살아왔습니다. 숱한 무기 계약을 받고 숱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무기 시장에서 신뢰를 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수십 년간 실적을 쌓아온 나라들도 한 번의 실패로 추락합니다. 신참이 자리를 잡으려면 보통 한 세대가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4년 만에 해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나온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96%라는 성적표로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회의실에 앉아있지 않고 기술자들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말로 만들 수 없고 오직 행동으로만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한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건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데이터만 보면 한국은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가장 신뢰받는 나라입니다. 가장 미래가 밝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고작 4조 원짜리 미사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고. 때마침 전쟁이 터졌고 때마침 중국 무기가 망신을 당했고 그 덕에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은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된 자만이 잡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묵묵히 기술을 쌓았고 산업 생태계를 다졌고 품질을 증명해 왔습니다. 2026년 3월의 그 밤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 필연이었습니다. 4조 원짜리 미끼가 93조 원을 낚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솔직히 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커트 켈러였습니다. 2026년 3월 전 세계가 두 개의 숫자를 목격했습니다. 중국산 0%, 한국산 96%. 같은 하늘, 같은 순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4조 원짜리 미사일이 93조 원을 끌어왔습니다. 23배. 이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기술과 신뢰가 한순간에 폭발한 겁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무기는 전장에서 무너졌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는 하늘을 지켜냈습니다. 누가 진짜 강자인지 이제 세계가 압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불탔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빛났습니다.